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민법의 기초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민법을 공부할 때는요, 꾸준히, 매일, 그리고 쉽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사례형 문제들을 실생활에 적용해가면서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핵심을 파악하면서 반복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겠죠? 저희가 기초부터 탄탄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김영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 총칙의 마지막 부분이죠. 부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의 효과의 제약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부분을 우리는 부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관의 종류를 우리는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 조건과 기한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면서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자, 먼저 조건이란 것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에 관하여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장래에 그 사실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장래에 발생할 것인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이죠. 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서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이러한 조건의 종류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정지조건이라는 의미는 당사자가 이 조건을 붙이면서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 만약에 성취가 된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붙이는 것을 우리는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을 당사자가 의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정지조건의 핵심이에요.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 만약에 성취가 된다면 당사자 의도가요. 그 성취가 되었으니까 효력을 없애버리겠다, 즉 소멸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붙일 때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조건의 유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정지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예컨대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법률행위 했다, 거래행위 했단 말이죠. 매매계약 했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을 이렇게 했다면 이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 되겠죠. 그에 반해서 만약에 정지조건부 법률을 했는데 그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겠죠. 이렇게 그죠? 불성취가 되면 그죠. 이게 바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 그러면 반대로요. 만약에 불성취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요. 해제조건의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도 그 내용이요. 성취가 되어야만 효력이 소멸하니까 성취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버리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없잖아요. 소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로 확정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건의 의, 그리고 조건의 종류, 그리고 조건의 효력, 즉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붙어있을 때 이러한 효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이렇게 할 때 이 그때부터라는 말, 그렇죠? 이것을 뭐냐면 장래적 효력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떠한 시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장래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말입니다. 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과거의 법률행위 할 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기로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했다든가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의사대로 과거로 소급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조건이 장래에 가서 성취가 되면 그 효과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행위 한 대로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약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인정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한입니다. 두 번째 기한은 조건과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 이 사실이 발생이 되면 그때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하겠다라고 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한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만약에 내년 말까지 내가 당신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빌려갔다라고 하면 내년 말이란 것은 반드시 도래하는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죠. 따라서 이러한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붙여서 당사자 사이에 돈 거래, 금전 거래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 그래요? 기한부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에 관하여 장래의 발생, 즉 반드시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서 발생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한이라고 해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장래에 확실히 도래하는 사실에 의존시켜서 그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정하기로 이렇게 당사자가 의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한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한의 종류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장래에 그 확실한 사실이 도래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당사자가 의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 도래가 되면 당사자 의도가 그 효력을 소멸시킬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종기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한에도 기본적인 종류로서요 시기부 기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기부라는 기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시기부 법률행위를 했다면 당연히요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당해 이 법률행위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겠죠. 왜? 시기란 것은 효력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니까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종기부 법률행위, 종기를 붙여서 법률행위를 했다, 거래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기한이 도래했다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해 버리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보면 기한부이든 즉 시기부이든 또는 종기부이든 간에 그 기한이 도래하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도록 정해놨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비소급표인 장래효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절대로 과거로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효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소급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장래효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요 기한에서는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란 것이에요. 이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 현재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래하지 아니한 이유로 이득을 보는 상태가 존재하게 돼요. 그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생하는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이것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이 기한의 이익은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 했을 때 행위에 따라서 정하게 되겠죠. 행위에 따라서.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그때는 민법에서 규정을 뒀습니다. 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의 이익 추정 이렇게 합니다. 채무자를 위해서 기한이 존재하고 그 기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채무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추정한다는 것은 일단 채무자의 이익으로 인정해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채권자인 나에게도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스스로 그 자기한테 존재함을 입증해야만, 증명해야만 그 내용을 인정받게 되죠. 이러한 내용일 때 우리는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여기에 추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인정해 둔다. 다만 그 인정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정하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하면 그 내용을, 추정된 내용을 이렇게 전환 또는 번복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시험 대비용으로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는요, 자기가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이익을 포기해 버릴 것이냐, 이것은 자유죠. 따라서 이 기한 이익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만 이 포기는 가능하지만 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메꿔 넣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그 내용은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상해줘라 이런 이야기죠. 배상하라. 포기로 인하여 만약에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채무자가, 포기한 채무자 스스로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의 시험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률행위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고, 그 의사표시가 끝나고 나면 이 법률행위의 특수한 형태, 즉 특수한 법률행위의 종류로서 대리라는 제도를 배웁니다. 대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효라는 현상과 취소할 수 있는 현상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기한이라는 이러한 부관에 관한 설명을 했죠. 이것이 바로 법령의 전반에 대한 시험 문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 입문 과정에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물권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물권법이라는 자체가요, 이 민법상에 있는 이 법 규정이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다. 권리 중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하고, 이 물권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 바로 물권법이라 하고, 이 물권법이 바로 민법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 물권법은 민법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전부 다 물건을 지배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지배하는 원리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또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는 우리 민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종류로 정해서 규율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배우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리고 있는 많은 물건을 지배하는 모습의 내용을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것을요 우리 시험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요. 다만 원래는요, 이 물권의 종류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유치권 외에도 질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질권. 이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권리이면서, 이 질권은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타인의 동산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하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동산을 그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죠. 반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이 질권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는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전당포가 있죠. 바로 전당포 포주가 바로 대표적인 질권자가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뭐 시계를 갖다 맡기고 돈을 뭐 몇만 원 빌려 쓰고 또 금가락지를 좀 맡기고 또 돈을 좀 빌려 썼다가 그다음에 돈을 갚으면서 그 맡겼던 금가락지라든지 시계를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가 이렇게 질권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제 전당 포주가 채권자이고 그 동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지배하고 있죠. 언제까지? 돈 갚을 때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처분해서 거기서부터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질권은 우리 시험의 대상에서만 제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물권 속에는 이러한 8가지 물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하고 질권 이렇게 돼 있다. 다만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시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점유권, 소유권 하고 나서 제가 줄을 그었어요. 여기는 이 2가지를 우리는 기본적인 물권이다. 이렇게 해요. 물권 중에서도 기본이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기에는 6가지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 6가지 물권은 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왔거나 소유권에서 이게 출연되어 나온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6가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 이 6권은 소유권의 기초에서 나온 물권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유권의 원리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여기에서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죠. 이걸 우리는 보통 준용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물권법 안에서는 이렇게 7개의 물권과 이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을 이 총설에서 배웁니다. 어떤 내용이 되면 이러한 물권들이 움직이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물권이 소멸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권법의 뜻이 뭐냐? 물권법이란 것은 자, 권리 주체인 사람이 재산인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거죠. 배타적으로. 배타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관여를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지배한다는 것은 자기 의도대로 그 목적 대상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걸 지배라 그러죠. 이러한 내용의 관계를 우리는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물권법이다. 이래 되겠죠. 채권법과의 차이는 어떠냐 하면 가장 큰 차이가요. 계약이란 이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만들게 돼요. 이 채권을. 그런데 이 계약에 의해서 만드는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해서 채권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에 반해서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돼요. 이 말은 물권이란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성립하고 존속한다. 따라서 법에 정해지지 아니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물권을 만들어낸다든가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민법에 정해져 있는 물권의 내용을 다르게 변경한다든가 다른 내용을 추가를 한다든가 이게 부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계약법은 즉 채권법은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대원칙. 그러다 보니까 채권법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법 규정은 가능하면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채권법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란 거죠. 그러나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라는 이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권법 규정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당사자가 의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권법은 강행법규성을 띈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행법규성을 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큰 본질적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하든 프랑스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하든 그 계약 관계는 똑같습니다. 이 물건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돈 받으세요. 그래요? 물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나 미국에 가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나 프랑스에서 매매하는 거나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지배하는 형태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법에 관한 내용들은 국제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게 보편적이다 하는 거죠. 보편적이다. 사람이 거래하는 과정을 보면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채권법은 뭐 대한민국의 채권법이나 저기 있는 미국의 채권법이나 독일에 있는 채권법이나 프랑스에 있는 채권법이나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기에 있는 물권법은 그렇지가 않다.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각각 특성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이라는 제도가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제도예요. 이 전세권 제도. 여기 있네요. 또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있죠. 우리는 조상을 굉장히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임야에 있는 우리 조상 묘가 거기 있으면 옛날부터 내려왔으면 그 토지 주인이요. 이거 묘 다른 데 이장하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뭐 추석 때 우리 보면 성묘하러 산으로 둘러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토지가 전부 자기 토지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이유가 바로 그 물건을 지배하는 원리가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그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각각 여러 가지 성격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상 고유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권 제도나 분묘기지권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권의 의의와 종류를 우리 봐야겠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은 법에서 정해질 때만 인정된다. 법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이란 사람이 대상인 물건을 자기가 배타적이고 직접적이며 그리고 지배하는 물건이다. 그로부터 통해서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이며 직접적이고 지배하여서 그 이익을 독점한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용어지요.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종류는요. 이 종류는 특히 물권 법정주의의 적용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인정한다.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인정한다 했을 때 이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 법은 바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한한다. 따라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관습법으로 허용되는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이 바로 물권이요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각부 장관의 부령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이나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는 이 물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용을 추가할 수도 없다. 변경할 수도 없다. 오로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리고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관습법의 범위 안에서만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을 정한다. 이것을 우리는 물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요 우리 다음 단계인 기본 및 심화 과정에 공부하실 때도
이 물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그 민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많이 다독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권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책만 읽지 마시고 법조문도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물권 법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약정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겠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민법에는 기본적으로 물권은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점유권과 소유권을 기본 물권으로 이렇게 민법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에서 관계되어 나온 물권들이 6개가 있다 했어요. 여기서 그죠? 6가지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 6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그 본질적 물권의 내용을 살펴봤더니만 당의 물건인 대상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용익물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종류에는 이 3가지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담보물건, 즉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담보물건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유권은요. 이러한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이 소유권이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을 합쳐서 우리는 제한물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법에 이 제한물건과 소유권을 우리는 합쳤어요. 본권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본권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요.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물권, 그리고 본권인 제한물권과 소유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물권의 기본적 종류, 이 형태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